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애나 해안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멕시코만에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면 공급에 영향을 주는 해양 시추가 가동을 멈추기 때문에 유가가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은 미국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의 약 17%와 5%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몇십 년 만에 온다는 역대급 사이즈의 허리케인 로라가 상륙했을 때였는데, 허리케인은 업스트림 시추뿐만 아니라 멕시코만에 있는 수출 터미널이나 미국 정유 용량의 15%를 담당하는 초대형 정유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홍수나 정전 등의 물리적인 피해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상은 힘든 상황입니다. 해양 시추 장치가 폐쇄되는 건 공급이 줄어드는 거라 유가에 도움이 되지만, 수출 터미널이 폐쇄되거나 원유선이 악천후로 발이 묶이거나 정유소 가동이 중단되는 건 반대로 원유 재고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쉘은 이미 하루 23만 배럴 처리 용량의 정유소와 화학공장 한 곳을 폐쇄했고, PSX도 하루 25만 5천 배럴 처리 용량의 정유소를 폐쇄했습니다. 엑손모빌은 하루 52만 배럴 처리 용량의 바통루즈 정유소의 가동률을 50%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드스트림 업체인 킨더모건 역시 해양 터미널과 육상 터미널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나 정전도 동부로 이동 중인 주요 휘발유 송유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년 허리케인 로라 때는 이 지역 정유소들이 한 달 넘게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년 9월이면 일어나는 주기적인 이벤트이고, 작년에 역대급 허리케인 피해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아직은 큰 감흥이 없는 단기 이벤트로 여겨지고 있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원유 수요는 이제 코로나 전인 2019년 수준을 거의 따라잡았지만 생산량은 여전히 2019년 수준보다 거의 15% 낮습니다. 2014년 가을 이후 사우디 치킨 게임과 함께 수년간의 불황을 겪으면서 낮은 수익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량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계속 경제시장이 위축된다면 수요는 횡보하거나 단기적으로 소폭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수요 타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석유 재고는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일반적으로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고 정유소가 겨울 시즌을 앞두고 정비에 들어가는 시점에 석유 재고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었지만, 올해는 전 세계 백신 보급이 연말로 갈수록 확산함에 따라 여름 드라이빙 시즌과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그동안의 개발 부족과 오펙의 생산량 증가폭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이미 코로나 전 가격으로 회복했지만 기업들은 투자 예산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190여 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투자 예산액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습격한 작년에 비해 4% 올랐지만 2019년에 지출한 예산보다 여전히 25%나 낮습니다. 사우디 알람코나 페트로차이나 등 10대 국영 석유 회사는 올해 지출을 작년보다 12%로 많이 늘렸는데, 이는 2019년과 비교해서 약 3.4% 낮은 수치입니다. 반대로 엑손, 쉐브론, 쉘, BP 등의 전 세계 8개의 대형 종합 석유 회사들은 올해 지출량이 작년보다 고작 1% 늘어났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서 29%나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석유 회사들은 재투자 틀을 마련하고 배당 확대나 부채 감소 계획 및 실주 서비스 비용 압박 등으로 2022년에도 현재 생산 규모 유지나 완만한 성장을 목표로 지출 예산안을 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DUC라고 드릴은 했지만 완성하지 않은 미완성 유정의 재고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OBB가 올해 비용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도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효율성 상승으로 인한 생산 단가 감소도 있었지만 2019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미완성 유정 DUC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DUC는 보통 2년 안에 완성되기 때문에 채산성이나 기술적인 이유로 2년이 지났음에도 완성되지 않은 죽은 DUC를 제외하고 2년 안쪽의 라이브 DUC 개수를 점검해보면 올 6월에 총 2,381개로 급감했고, 이는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많은 회사가 새로운 유정에 드릴링하지 않고 과거에 예비로 미리 뚫어놓은 유정으로 돌려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생산량을 많이 증가시키려면 현재 새로운 예비 유정 DUC를 만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가 잡혀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자칫 쇼티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석유의 메카라고 불리는 퍼미언 유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의 CEO인 스캇 셰필드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는 석유 산업은 더는 성장 산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앞으로 수년간 안정적인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생산량 증가보다 부채와 대차 대조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업스트림 역시 미드스트림이나 종합회사들처럼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배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재투자율은 5-60% 정도 유지하고 현재 같은 유가가 유지되어서 현금 흐름의 25%만 부채 갚는 데 사용한다면 PXD 역시 5년 안에 부채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석유 부분은 언제 다운턴이 다시 올지 모르고 돈 빌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려서 유가를 낮추는 것보다 가능한 한 빨리 순부채를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들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는 최근 더 많은 양의 원유를 전략 비축류 SPR을 빼서 정유소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략 비축류 중에 최대 3분의 1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미국 역시 조 바이든이 오펙에게 생산량을 늘리라고 구걸했지만 그게 먹히지 않자 4월부터 전략 비축류의 일부를 시장에 풀기 시작했던 미 에너지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양을 늘려서 하루 최대 200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미국 전략 비축류에서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국가의 전략 및 상업적 비축량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양을 공개하지 않지만 처리된 원유량에서 수입 가능한 원유의 총량과 국내 생산량을 차감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하루 약 22만 3,700배럴의 전략 비축류가 시장에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영 석유 기업인 페멕스는 최근 회사가 부정부패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멕시코 남부 해안 석유 플랫폼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이 사고로 125개의 유정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 하루 총 42만 1,000배럴의 생산량이 감소했는데 이는 멕시코 전체 생산량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이번 화재로 중단된 모든 석유 생산이 8월 30일까지는 완전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부정적인 경제 데이터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 등의 뉴스는 단기적으로 유가를 50불대로 보낼 수도 있지만 결국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70불 이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헤드라인을 뒤덮었던 델타 변이의 공포가 최근에는 미디어에서 잠잠해지는 추세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예상 경제 수치가 낮아졌다고 떠들고 이번 주에는 중국의 코로나 케이스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러고 물론 중국말은 굴하겠지만 시장이 언론을 잘 이용하는 것인지 미디어가 시장을 멱살 잡고 가는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전기 자동차의 붐으로 석유 수요가 타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성능 향상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정부의 보조금과 전력망 확충이나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50년까지 전체 차량의 66%가 전기차로 전향한다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전력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차의 성능 발전을 떠나서 그런 외적 요인이 빨리 개선되고 전기차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유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전력과 운송 부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정부는 그린 에너지를 밀고 있지만 석유 회사들의 카본 캡처 같은 ESG 영역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녹색 에너지 혁명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가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얼마나 많은 석유와 가스가 필요한지 알게 된다면 그린 에너지 혁명은 곧 유가 상승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회사들에게 $80의 유가는 필요하지 않고 $65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유지해도 옥시 같은 부채가 많은 기업은 5년 안에 부채를 다 갚을 수 있고 MRO 같은 회사는 자기 시총만큼 현금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해칭이 전혀 없는 CLR, MGY, SD 같은 회사들은 누워서 노젓는 거죠. FCF 머신인 CVE 같은 종합회사도 부채 갚고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다 올려주고도 유가 65불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그 현금 흐름 아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TTF 유럽 가격은 미국 달러와 MMBTU로 환산하면 16불이고 아시아의 JKM LNG 가격은 18불을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미국 상황은 아시아와 유럽의 급격한 수요 확대로 인해서 지난 어떤 해보다도 LNG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송유관을 통한 멕시코 수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최대 수출 용량은 총 생산량의 약 13% 정도이기 때문에 해외 가격은 그 정도 범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발전소들이 풀가동 중이라 재고량도 시기에 맞지 않게 많이 줄어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 보통 겨울을 앞둔 11월에 재고량이 가장 증가하고 겨울이 끝나는 3월에 재고량이 가장 줄어듭니다. 현재 재고량이 5년 평균보다 상당히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은 평년보다 날씨가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요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친환경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번 여름에 정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중에 30메가와트짜리 임시 가스 화력 발전기 5대를 추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태양열 생산량이 감소하는 더운 여름 저녁 동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전력망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작년 8월에도 정전사고로 고생했지만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은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후 유틸리티에 새로운 가스 화력 발전을 추가하도록 명령하지 않기로 했었지만 전력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최근 최대 5년 동안 비상 가스 발전기에 대한 라이선스를 승인했습니다. 단지 현재 천연가스 생산량이 올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19년 생산량과 비슷해졌고 유가가 올라오면서 석유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천연가스 양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재고량이 가장 늘어나는 가을을 향해 가고 있고 여름이 더운 건 좋지만 따뜻한 겨울은 수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언제까지 고점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 천연가스 송유관이 작동을 시작하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어느 정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천연가스 가격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